예, 이번 시간에는 사회적 기본권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회적 기본권은 일반적으로 자유권적 기본권과 또 구별되는, 또 자유권적 기본권과 그 속성이 틀린 기본권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많은 교육의 자유, 근로 3권, 이런 것들이 사회적 기본권에 해당하죠. 그럼 먼저 사회적 기본권의 연역과 입법례부터 보겠습니다. 이 사회적 기본권은 아주 옛날에 근대 시민사회에서는 이 사회적 기본권이 그렇게 대두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근대 시민사회에서는 이런 재산권 분야에 있어서 재산권의 절대성, 또 계약의 자유, 그다음 과실 책임의 원칙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런 사적 자치를 기본 원리로 채택하여 왔기 때문에 이 국가는 개인의 사적 자치를 최대한 존중함으로써 개인이 자율적으로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유지하고 생활을 설계하고 이러한 경제 질서를 구축해 주는데 중점이 있었죠. 개인이 자기의 자유를 누리면서 자기의 생활을 책임지도록 하는 시스템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근대 시민 사회에서는 그때 근대 헌법에서는 또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게 중요한 의미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자유권이 아주 중요한 자유권 중심적인 법 체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 자유가 활발하게 보장되고 발전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한 시스템으로 가다 보니까 자본주의가 어떤 결과가 됩니까? 에, 실업자가 급증하고 빈부격차가 현저히 발생하고 경제 공황이 만연하고 이런 사회적 병리가 눈에 띄게 심해졌다는 거죠. 그 결과 일반 대중, 일반 시민, 일반 평민들은 경제적 공공, 또 그로 인해서 생존 자체가 어려웠다.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었다. 자유권을 보장했는데 자유권만으로는 생존 자체가 불안한 상황에서는 자유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가 없더라. 그래서 경제적 약자에게는 이 자유권의 보장은 한낱 빈곤에서의 빈곤으로의 추락 또는 기아 상태에서의 탈출 정도가 자유권에 해당하는 그런 상태였다. 그래서 이제 생존 자체가 하나의 권리로서 이렇게 보장받아서 실질적인 생존에 보장되는 보장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자유권이 보장되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생존 자체를 보장해야겠다. 그래서 생존권 사상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이 경제에 개입해서 국민들의 생존을 책임져야 되는 상황으로 되었다는 거죠. 두 번째 이제 입법례를 보시겠습니다. 입법례에 보시면 이 생존권이 처음으로 헌법에 등장한 것은 20세기 초반입니다. 1919년 바이마르 헌법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 경제 생활의 질서는 각인으로 하여금 인간으로서의 가치 있는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의의 원칙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렇게 151조 1항에 이렇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바이마르 헌법이 최초로 이렇게 했고, 근데 이 바이마르 헌법의 이 생존권 조항은 생존권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그 주관적 권리로 개인에게 보장한 것이 아니었고 경제적 인간다운 생활 보장이 곧바로 경제적 자유의 한계로 이 한계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질적인 경제적 자유, 생존권의 보장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각국 헌법에서 더 발전되어서 생존권이 헌법에 규정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세계인권선언이라든가 또 국제인권규약이라 A 규약이라든가
이런 국제적인 국제법에서 생존권을 보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생존권으로부터 복지권이라고 제가 썼는데, 이게 생존권이라는 것은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에게 빈곤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을, 또 국가가 생활을 배려함으로써 생존을 보장해 준다는 이러한 권리, 자유,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이런 기초적인 생존의 차원을 넘어서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복리를 국가들에서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복지국가 뭐 이렇게 하죠. 이 복지국가에서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 생활을 영위하는데 위협되지 않는 그런 상황, 또 사회 보장이 이루어지는 국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존권이라는 것은 자유의 조건을 구현하는데 의의가 있다. 아주 생존을 보장하면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만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복지라는 것은 우리가 뭐 예전에 스칸디나비아형 복지국가 뭐 이런 거 보다시피 예, 생존의 배려 측면을 넘어서서 모든 국민들의 복지를 겨냥한다. 복지의 보장이 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평등을 이루기 위해 출발점으로부터의 경제적 평등을 이루어지는 조건으로서의 평등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이제 복지국가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복지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기본권의 헌법상의 쪽으로 가겠습니다. 이 사회적 기본권이 뭐냐? 이 개념이 상당히 어려운데 뭐 견해도 많죠. 그런데 이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우리 국민 생활에 필요한 제반 조건을 확보해 주도록 적극적인 국가의 간섭, 관여, 개입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 그런 거죠. 내가 교육받을 수 없는 정도의 경제적 약자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교육을 받게 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국가에 대해서, 이것이 사회적 기본권이라는 거죠. 그죠? 제가 아, 세 끼를 밥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빈곤 상태에 있다. 국가가 최소한의 그 생활을 위한, 굶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그러한 생존을 위한 필요한 금전을 지급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회적 기본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은 그래서 생존 배려를 국가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사회적 기본권에 대해서 구조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그 스트럭투어라고 하는 구조는 우리의 헌법에는 이런 헌법 전문에 이런 말이 있어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이라는 말이죠. 균등한 향상.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회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그런 말을 담고 있는 거죠. 우리 헌법 10조에도 인간의 수초는 같이 인간의 존엄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생존은 돼야 돼. 생존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우리 헌법 119조 2항에는 뭐라고 있어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 성장과 사회 정의의 실현 및 경제 민주화, 이런 말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기본권의 이제 대표적인 것이 우리 헌법 34조에 보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또 뭐 노동 근로의 권리에 관해서 32조, 뭐 그다음에 교육을 받을 권리 31조, 환경권 35조, 뭐 보건권, 모성애 보호받을 권리 30조, 뭐 이런 것들이 다 사회적 기본권의 구체적인 규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소 이제
에, 각국의 각국의 그 헌법의 초점이라든가 지향점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기본권이 어떤 나라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고 어떤 나라는 또 이러이러한 것들에 초점이 있다. 약간씩 차이가 사회적 기본권에서는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통적인 헌법 이론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어 왔던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회적 성격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적 규정설과 법적 권리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하는데 법적 권리설은 어떻게 해요? 추상적 권리설과 구체적 권리설로 나누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적 규정설, 법적 권리설, 법적 권리설은 추상적 권리설, 구체적 권리설 이렇게 나눠지고 있다는 전체 구도를 가지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적 규정설은요, 이거요. 그 사회권에 관한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헌법 규정은 재판에서 소송을 할 수 있는 구체적 현실적 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국가에 대하여 이를 구체화할 정치적, 도덕적 의무를 선언한 추상적인, 정치적인, 도덕적인 이러한 추상적 프로그램적 규정이라는 거죠. 이거 가지고 바로 소송할 수 있냐? 없다는 거예요. 예? 뭐 이렇게 보는 게 프로그램적 규정입니다. 예전에 독일 바이마르 헌법 해서 독일의 통설이기도 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거의 추정하는 사람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사회권이 구체적인 법적 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해서 구체적인 입법이 있어야 하고 또 재정적, 예산적 능력이 구비되어야 하는데 이를 결여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전제가 충족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건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입법자가 입법을 그걸 구체화하는 입법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헌법 규정과 관계없이 입법자의 입법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좌지우지 될 수 있는 이런 것은 이건 법률적인 거지 무슨 사회적 기본권, 헌법의 기본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는 개인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서 입법을 한 정치적, 도덕적 의무를 지고 있지 헌법 규정 자체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재판 규범은 아니라는 거. 이게 이제 프로그램적 규정설의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조금 뭐 어떻게 보면 또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이것은 그러면 교육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이건 전혀 헌법적인 게 아니라 법률 이하의 권리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저쪽에서는. 그다음에 이제 법적 권리설에 있으면 추상적 권리설과 이제 구체적 권리설로 나눠진다고 했죠. 여기서는 당연히 이 사회적 기본권은 뭐예요? 국민의 주관적 권리다. 헌법상 주관적 공권이다라는 거예요. 주관적 공권.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헌법 규정에서 소송이 가능하다. 재판이 가능하다. 추상적 권리설부터 보겠습니다. 사회적 기본권은 비록 추상적일지라도 법적 권리다. 헌법적 권리다. 이게 추상적 권리. 국가는 입법을 통해서 이 헌법상 추상적 의무를 구체화해야 된다. 물론 국회가 입법을 추상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불완전하게 이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의무 이행이 재판에서 강제 또 국가의 이러한 사회적 기본권 실현 의무가 불충분하게 돼서 재판에서 좀 그것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기본권이다. 추상적 권리다. 이렇게 보고. 근데 이 추상적 권리라는 말은 그 국가기관에게 뭐예요? 또는 입법자에게 그러한 구체적인 입법을 하라라고 강제하는 그러한 성격이 있다. 그래서 구체적 입법이 없는 한
사회권 규정만으로 재판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구체적인 입법에 의해서는 그것이 소송화될 수 있다. 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입법 정책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마치 프로그램적 규정설과 유사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추상적 권리설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구체적 권리설로 가겠습니다. 구체적 권리설은 그것을 비판하면서 아니 무슨 추상적 권리라고 하면 입법자가 입법을 하지 않으면 그건 뭐 재판에서 재판을 청구할 수 없다면 그게 뭐 프로그램적 규정하고 뭐가 다르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 권리설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구체적 권리설은 뭐라고 하냐? 사회적 기본권은 입법이 법률이 없는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국가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다. 뭘 가지고? 헌법 규정을 가지고 재판 청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국가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응할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 사회적 기본권에 대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의무를 부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기본권을 구체하기 위한 입법이 없더라도 현실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완전한 기본권으로서 권리로서 이 사회적 기본권은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이런 거로 마치고 좀 내려보겠습니다. 여기 4번 사회적 기본권과 자유권적 기본권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이 사회적 기본권과 자유권적 기본권이 양 기본권의 차이점, 상이점을 보고 그다음에 그것이 이 사회적 기본권과 자유권적 기본권이 조화로운 관계에 있을 수 있는가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이점부터 보겠습니다. 이 자유권적 기본권, 자유권으로 하겠습니다. 또 사회적 기본권, 사회권 이렇게 말하죠. 이 자유권과 사회권은 자유권은 어떻습니까? 개인주의, 자유주의 사상의 바탕을 둔 거죠. 그러나 사회권은 이 자유권보다는 이제 집단주의, 개인주의가 아닌 집단주의, 평등주의적인 배경하에서 이념적 배경하에서 생성 발전돼 왔다는 차이점이 이념상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권은 개인의 자유 보장을 최대한 하려는 시민적 법치국가의 산물인데 반해서 이 사회권은 어떻습니까? 사회적 평등의 실현이는 사회적 법치국가의 산물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주체상의 차이가 있어요. 역사적으로는 권리 주체 성격이 많이 다른데 자유권의 주체는 뭐예요? 추상적 존재로서의 인간이라고 봤다는 거죠. 그러나 사회권의 주체는 지금 현재 경제적 약자, 구체적인 사람으로서의 시민 이렇게 봤다는 거죠. 자유권은 원래 천부적 초국가적 권리로서 인간의 권리로 보았다면 그 사회권은 어떻게 해요? 국가 내적, 국가 내적인 기본권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국민만이 향유할 수 있다라는 시각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은 이 사회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기본 이념이 깔리네요. 주체상의 차이가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법적 성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유권은요, 국가로부터 개인의 자유 보장을 한다는 약간 제한된 성격이 있어요. 그러나 사회권은 어때요? 국가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생존을 배려하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적극적 권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권은 국가로부터의 자유, 국가의 불간섭, 이것이 그 중심인데, 사회권은 어떻습니까? 국가에 의한 자유, 국가가 급부를 줘야 돼요. 이러한 적극적 개입을 요구하는 사회권과 차이가 있다.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효력상의 차이가 있어요. 효력상의 차이라는 것은 자유권은요, 입법, 행정, 사법 등 모든 국가 권력에 직접 기속력을 발휘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권리고 재판 규범성을 갖고 뭐 있습니다. 사회권은 누구에게 가장 큰 부담을 주는 입법자에게 국회에게 너희가 그 사회권의 사회적 기본권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권리들을 창설하고 형성해라라고 하기 때문에 사회권 자체가 그 자체는 벌써 추상적인 권리성을 조금 띠고 있다고요. 재판규범성도 상당히 약하다. 헌법 규범만 가지고는. 그래서 사회권 뭐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제한상의 차요. 자유권은 보통 이제 이 권리 제한적 법률 요구 형태를 많이 띠는데 반해서 사회권은 이것을 제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권리 형성적 법률 요구의 성격이 강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적 기본권과 자유권적 기본권의 이 조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격이 다른데 이렇게 차이가 많은데 이걸 어떻게 조화롭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봤다시피 자유권은 소극적으로 국가로부터의 자유, 사회권은 적극적 권리로서 국가에 의한 자유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그 자유권을 보장하면 보장할수록 사회권을 보장하면 보장할수록 자유권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실질적인 사회권의 보장, 실질적인 사회권의 보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자유권을 보장한 기초가 놓여진다는 거죠. 그렇죠? 어떤 생존의 위협을 받는 사람이 자유권을 누릴 만한 여력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회권은 다른 국민의 자유권의 제한을 최소화하면서 자유권을 보장해야 된다. 이런 양자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공적으로 이제 자유권과 사회권의 기반은 자유권은 법치국가 원리, 사회권은 복지국가 원리에서 기원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사회권의 보장이 전반적으로 잘 될 때 자유권의 보장은 더욱더 확대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여태까지는 약간 헌법 이론적인 측면을 봤다면 지금부터 이제 구체적인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살펴봐서 우리가 사회적 기본권이 이렇게 적용됐구나라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9월 29일 날 결정인데요. 2014 헌바 254 사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읽겠습니다. 아파트 관리소모소에서 전기 기사로 근무하던 청구인은 2011년 11월 11일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가 넘어지면서 버스 뒷바퀴에 왼손이 깔려 왼손 둘째, 셋째 손가락에 부러진 상처를 입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가 넘어져서 버스 뒷바퀴에 손가락들이 골절되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청구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법이 정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2011년 12월 14일 청구인이 입은 부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업무상 재해가 아니래요. 예? 청구인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 계속 중 처분에 근거가 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 1항 1호 다목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법원은 됐습니까? 청구인의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모두 기각했어요. 청구인은 그래서 2014년 6월 9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 1항 1호 다목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위헌심사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거죠. 예, 이렇게 청구를 했습니다. 예,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한번 지금 심판 대상 조문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이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37조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이죠. 1항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그러니까 여기 어디 요 밑에 어디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부상 당했죠 아까 부상, 질병,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 요게 해당되겠죠. 업무상 재해로 봐야 되는데, 그죠? 다만 여기 있어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여기에 업무상 재해가 안 되나 봐요. 업무상 사고 1호 다목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 뭐죠? 그 회사에서 제공하는 출퇴근 버스 뭐 이런 걸 타고 다니다가 발생한 사고. 이거는 업무상 재해로 본대요. 여기 없네요. 아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분은 청구인은 어땠어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기기사로 근무하는 청구인이 자신의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이제 상처를 입은 거니까 야, 이거는 사업주가 제공하는 지금 여기에 뭐예요? 예.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 이거 아니죠? 예. 그러니까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는 그 자전거 지배관리에 있다고 볼 수는 없겠죠. 여기 시행령 산업재보상보험법 시행령에도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호의 어느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모두 해당된다. 업무상 사고로 본다. 1호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에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해서 비슷하죠. 2호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관리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냐. 아까 그분은 자기의 자전거인데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해서 이게 좀 문제가 되네요. 예, 그러면 결정 요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재보험이라고 하죠. 가입 근로자는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 혜택 근로자. 그러니까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산업보험 가입 근로자를 뭐래? 사업주의 혜택을 입은 근로자, 혜택 근로자 이렇게 보고 같은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는 통상적인 경로,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지하철, 뭐 대중교통, 그 다음에 자기의 자전거를 이용한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사람,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를 뭐래? 통상의 출퇴근재, 통상의 출퇴근재 이렇게 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은 차별 취급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평등권에서 차별 취급 존재한대요. 그리고 산재보험제도는 사업주의 무과실 배상 책임을 전부하는 기능도 있지만 오늘날 산업재해로부터 피재 근로자, 재근로자, 이상하네요. 하여튼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는 기능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그런데 근로자의 출퇴근 행위는 업무의 전 단계로서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사실상 사업주가 정한 출퇴근 시각과 근무제에 기속된다. 아, 출퇴근 행위는 뭐예요? 업무의 전당에서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주가 정한 출퇴근 시간과 근무제에 기속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출장행위 중 발생한 재해를 사업체 지배관리 아래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데 이러한 출장행위도 이동방법이나 정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져 있다는 점에서 통상의 출퇴근 행위와 다를 출장행위도 통상의 출퇴근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근로자를 보호해 주는 것이 산재보험의 생활보장적 성격에 부합한다. 네? 사업장 규모나 재정 여건의 부족 또는 사업자의 일방적 의사나 개인 사정 등으로 출퇴근용 차량을 제공받지 못하거나 그 준한 교통수단을 지원받지 못하는 비혜택 근로자는 비록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출퇴근 재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는데 이러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경우 산재보험 재정 상황이 악화되거나 사업주 부담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문제점은 보상 대상을 제한하거나 근로자에게도 해당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부담시키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거죠. 등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반면에 통상의 출퇴근 중 재해를 입은 비혜택 근로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도 충분한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 아까 버스 운전자를 버스 회사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도 충분한 구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현실이래요. 심판 대상 조항은 초래되는 비혜택 근로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 신체적 혹은 경제적 불이익은 매우 중대하다. 뭡니까? 이게 피해보는 이 사익의 불이익과 이게 이제 뭐 그 근로자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정신적, 신체, 경제적 불이익이 상당히 크다. 그렇죠? 따라서 심판 대상 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비혜택 근로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므로 어때요?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이렇게 헌법상 평등원칙 위배된다. 이렇게. 예, 여기까지 제가 사실관계를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판단 쪽으로 가서 지금 이 사건에서요. 이 사건은 뭐냐면 사회적 기본권과 관련된 사건이에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지금 헌법재판소는 어떤 심사 기준을 판단하면 헌법상 평등 원칙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평등 원칙 심사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예, 사회적 기본권의 심사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아직 확정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등원칙의 심사 기준을 여기다 적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헌법재판소는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재보험 가입자, 혜택 근로자와 또 아까 비혜택 근로자를 다르게 비혜택 근로자는 이거죠.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 비혜택 근로자를 그러니까 혜택 근로자와 비혜택 근로자를 어떻게 해요?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 자의적으로 차별하고 있다. 그래서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사건인데 뭐를 했어요? 평등 원칙 심사 기준을 적용했다. 그것도 자의 금지 원칙, 합리성 심사 기준 원칙을 적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평등원칙 심사 기준을 적용하는데
뭘 했습니까? 자의금지 원칙을 적용했어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두 가지 평등 원칙에서 두 가지 심사 기준이 있죠. 하나는 비례성 원칙, 엄격한 심사 기준, 심사 척도가 있고, 또 자의금지 원칙, 완화된 심사 척도, 심사 기준, 완화된 심사 기준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 원칙적으로는 그냥 자의금지 원칙으로 하고 완화된 심사 척도로 심사하고,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비례성 원칙, 엄격한 심사 척도로 한대요. 어떤 경우냐? 어떤 경우에 비례성 원칙으로 하냐?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와 차별적 취급으로 인해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는 이 비례성 원칙, 엄격 심사 척도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많이 말해요. 이러한 사회적 기본권 같은 이제 수혜적 성격의 법률에 있어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제정된 법률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합리적인 근거를 갖지 못하면 현재의 자의적인 경우에만 헌법에 자의성, 그러니까 사회적 기본권과 같은 이 수혜적 성격의 법률에서는 자의금지 원칙을 적용한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 제가 뭐 평등 원칙, 평등권에서 설명했다시피 뭐가 그럽니까? 아니 비례성 원칙에 있어서 지금 차별적 취급으로 인해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비례성 원칙, 엄격한 심사 척도를 적용한다는데 여기서 중대한 제한, 차별적 취급으로 인해 관련 기본권 중대한 제한. 지금 이 사람이 중대한 제한이 아닙니까? 이 사람한테? 중대한 제한이에요. 그죠?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소원까지 한 것인데 이것을 뭘 했어요? 헌법재판소는? 평등원칙 심사기준 중에 비례성 원칙으로 안 하고 자의금지 원칙, 합리성 심사기준으로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본 거예요? 이 중대한 제한인 것을 그냥 뭐 자기 맘대로 이쪽 이번에는 그냥 자의금지로 가자 이렇게. 응?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소에 제시한 이 비례성 원칙의 두 가지에 해당되더라도 그냥 자의금지 원칙, 합리성 심사 기준으로 그냥 가버린다는 겁니다. 이 사건에서 총군이 비혜택 근로자죠. 비혜택 근로자라는 이 사람이 또 어떤 겁니까? 사회적 신분이에요. 사회적 신분. 비혜택 근로자라는 사회적 신분. 그러면 또 비례성 원칙으로 가야 되는데 왜? 비례성 엄격한 심사 척도로 해야 되는데 왜? 그건 뭡니까? 여기서는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 뭐야? 11조에 사회적 신분에 해당해요. 헌법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사회적 신분을 하지 말라니까.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은 차별하면 안 된다니까. 이런 비례성 원칙에 엄격한 심사 기준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례성 심사 기준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자의금지 원칙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점이 우리가 발견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자신들이 내세운 기본적인 원칙, 어떤 경우에는 자의금지 원칙, 어떤 때는 비례성 원칙, 엄격한 심사 척도를 적용해야 된다는 자신들이 정해놓은 기준을 마음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결론을 낸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회적 기본권 관련 심사 기준의 부재, 이렇게 제가 제목을 내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사회적 기본권 관련 심사에서 다음과 같이 많이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국가가 최저 생활 보장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던가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함으로써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최소한 보장 의무의 불이행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하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어때요? 예. 그러니까 이거요. 사회적 기본권 관련해서 이제 뭐 헌법재판에서 문제가 되면 어떠냐? 이거 헌법적 의무를 다했냐 안 했냐 이렇게 하면 그냥 국가가 전혀 입법을 하지 않았던 경우에 뭐 여기에 대해서 아무 내용이 없다. 입법 자체가 없다. 입법 규정이 없다. 또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 아주 굉장히 불합리하게 말도 안 되게 규정해놨다. 이런 경우에만 헌법에 위반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회적 기본권과 관련해서 여기 지금 방금 말씀해드렸던 국가의 최소한의 보장 의무 불이행, 국가의 최소한의 보장 의무 불이행이라는 게 뭐냐? 국가의 최소한 보장 의무 불이행이라는 게 어느 정도가 돼야지 이 정도 되냐? 최소한의 보장. 이거 어렵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요 사회적 기본권과 관해서 뭐 여러 저기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내용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겁니다. 어떤 판례에서는 또 이래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부터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직접 도출될 수 있다고 할 수는 있어도 이 사회적 기본권으로부터 직접 그 이상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인 권리를 발생한다고 볼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냥 뭐 최소한 물질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구체적인 권리가 있냐? 없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권리가. 그 다음 또 이런 말 있어요. 그, 예. 그 의료보험 수급권 관련된 것인데, 이거죠. 이제 사회보장의 증진에 노력할 국가의 책임에 역행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인지에 관해서 초점을 둬서 한 판례도 있어요. 입법제의 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이다. 이렇게 본 사례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 헌법재판소는 사회적 기본권과 관련해서 사회적 기본권 관련해서 이것이 전혀 입법을 하지 않았는가. 그 사회적 기본권 관련된 법률의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냐. 이거에 와서 또 구체적인 그 내용이 없어요. 구체적인 심사 기준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그냥 판단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사회적 기본권과 관련해서 헌법재판되었을 때 이 심사 기준이 구체적인 심사 기준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디로 합니까? 결국에는 사회적 기본권과 관련된 심사 기준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평등 원칙 심사 기준으로 적용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과제는 뭐냐? 헌법재판소가 사회적 기본권을 적용할 때 구체적인 심사 기준은 이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적용하니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침해한다. 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심사 기준을 개발해 내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목차를 한번 보시면 이 사회적 기본권의 개념 구조 보셨고, 법적 성격, 프로그램적 규정설, 법적 권리설은 추상적 권리설, 구체적 권리설. 그다음에 사회적 기본권과 자본적 기본권은 상이점과 조화를 고려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의 구체적인 헌법재판소 결정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시청하시면서 한번 익혀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